이번 학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경제학 개론을 강의하게 된 조동민 교수입니다. 일단 수업을 내용들은 좀 미시경제학 좀 핵심적인 내용부터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거시경제학까지 나간 순서로 해가지고 그 수업을 좀 진행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각 장의 그 챕터별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키고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1학년들 중점적으로 수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감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뭐 경제학사라던가 경제발전론, 경제변동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응용이 돼 가지고 수업이 되는 어떤 이런 환경 경제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업 경제학이라던가 지금은 이제 조선대학교에서는 없어졌지만은 이제 그 문화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학의 좀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 중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 응용 경제학까지 이해한 데 있어가지고 좀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용들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쪽 관련된 사상을 느끼고 또 이제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을 틀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사고 방식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다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번 학기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미시 경제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이제 2학기 끝날 때쯤에는 그 거시 경제학까지 전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다루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 1장에서 할 내용들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10대 기본 원리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맨큐 교수가 쓴 이 경제학 관련된 10대 기본 원리인데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2장 같은 경우 이제 그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사고방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노하우라던가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라는 단어라는 것은 그 집안 살림하는 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에서 유래됐다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집안 살림하고 경제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어떤 그 유사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에서 유래됐다는 책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집안 살림이라던가 나라 경제가 그 수많은 의사결정,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 같은 경우도 각 식구의 능력이라던가 노력, 그 다음에 어떤 희망에 따라서 그 제한된 자원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죠. 가지고 사회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결정하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하고 집안 살림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볼펜을 만들고 누가 이제 휴대폰을 만들고 또 누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재화를 서비스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하고 어떤 집안 살림하고 같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이런 유행어 이런 경제하고 집안 살림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누가 저녁을 할지 누가 빨래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저녁 식사는 누가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누가 이제 볼지 등 식구 중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라던가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즉 한 가게가 각 식구의 능력과 노력, 희망에 따라서 이제 제한된 자원을 식구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 경제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그 가구에서 누가 이제 식량을 생산하고 누가 옷을 만들지 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사회에 있어가지고 어떤 토지, 건물, 가게 같은 생산 요소도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집안 살림하고 경제하고는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경제라던가 가정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경제에 있는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원을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 통하게 되는데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회가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과 상호작용, 나라 경제에서도 이것도 미친 영향이 이제 어떤 변수라던가 추세 등이 이제 경제학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런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경제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경제학에 있어서는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나라 이제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조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금처럼 이제 뭐 김정은이 자꾸 이제 그 침략을 하려고 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국방 쪽에다 예산을 많이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요즘 뭐 이렇게 워라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행복이라던가 복지 쪽에는 이제 예산이 투입이 많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연구하는 이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과 관련돼 가지고 희소성의 문제가 항상 갖춰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맨큐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10가지 이제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이제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회비용을 말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어때요? 어떤 이제 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한 건 뭐냐면은 그 기회비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친구는 대학보다는 어때요?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비싼 등록금도 내고, 그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어때요? 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그쵸? 일단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을 안 가고 그 어때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까같이 그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어떤 학문적이라든가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은 만약 내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어떤 뭐 취업을 했다던가 하게 되면은 또 부를 또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또 마찬가지로 포기한 그 무엇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또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뭐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한두 시간만 어떤 뭐 프로야구를 본다던가 축구를 본다던가 올림픽을 이제 보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좀 보지 않고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 공부를 좀 미루고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모든 순간이 큰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계적으로 어떤 작은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동차 휘발유 값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가격이. 세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휘발유 같은 경우는 한 60%가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한 1,700원씩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1,000원 세금이에요. 그리고 700원이 원래 그 오리지널 원가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차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쵸?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 2,000원이면은 한 1,500원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유럽에 있는 차들은 어때요? 대부분 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죠? 푸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 요인에 반응을 해요. 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비싼 유럽 같은 경우는 경차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 대형차를 선호하는 것들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세금이라던가 이런 돈에 의해 가지고 경제적 이윤에 의해 가지고 그 반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롭게 한다라고 내용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뒤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오바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그 자국 중심주의로 해가지고 이런 자유 거래보다는 이렇게 보호 무역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경향이 있었죠. 옛날에 오바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미국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바마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네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수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국가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자국에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그런 멘트를 예전에 이제 오바마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미국에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였냐면은 우리나라 그 LG화학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바마가 말한 건 뭐냐면은 그 자기네 그 국가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일자리하고 어떤 무역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LG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수입하지 않고 자국민이 만드는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5번에 있는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 이롭게 한다는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을 한 적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쵸. 그 자국 우선주의죠. 그 미국이 펄스트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제학이 있어가지고 또 기본적인 원리에 이제 위배되는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쵸. 지금은 1학년들 중심이지만은 나중에 경제학을 이제 기본적 내용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까지 배우는 내용들을 딱 또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라던가 이제 박사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쵸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제 경제 정책에 위반되고 어떤 내용들은 경제 정책에 맞는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길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공산주의에서 하고 있는 정부 중심주의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하고 있는 그죠. 어떤 시장 경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섯 번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될 거고 일반적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섯 번째처럼 어떤 시장이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서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게 되죠. 그쵸?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하고 그 다음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외부 효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외부 효과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한 챕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경제 행위가 제3자의 어떤 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신나게 이제 학교에 뭐 조대 강의라던가 수업을 받으러 이제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왔는데 나는 차를 이제 신나게 몰고 왔죠. 그죠? 나는 이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나는 편하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차를 몰고 옴에 따라서 어때요? 그 차 뒤에서 나오는 어떤 경위라던가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어때요? 나쁜 영향을 미쳤죠. 그쵸? 근데 내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이해가 돼요. 반면에 근데 외부 효과가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좋은 외부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이라던가 관련된
수업들을 받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나중에 아까 같이 이제 요즘 또 이제 그 6월 내년 6월이면 또 그 대통령 선거잖아요. 아 내년 3월이면 그렇죠. 3월이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낙연이라던가 홍준표가 같이 어떤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저기를 이제 공약을 내세워요. 그 여러분들이 지적인 내 역량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맞은 말을 하는 건지 나쁜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 정말로 경제에 도움이 될 사람을 대통령 뽑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긍정적인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가지고 뭘 해줘요?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쵸?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부에서 이제 그죠? 이윤혜 부총리가 이제 그죠 이런 교과부에서 이제 그 장학금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제 그 외부 효과가 있고 두 번째가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규제 같은 경우다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공정한 공정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규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죠. 우리도 좀 약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찬반의 논리가 있어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다음 같은 데가 굉장히 불공정한 독점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네이버 다음이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그렇게 없잖아. 또 이제 찬반 논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나오긴 있는데 지금 다음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너무 이제 그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하고 있는 영역까지도 이제 그쵸? 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그쵸? 라던가 카카오 뭐 대리운전이라던가 요즘은 이제 카카오가 은행까지도 진입하고 있고 하게 되는데 너무 서민적 영역까지도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를 이제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실패를 보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뭐 국정감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카카오 그 의장 그 참석하라고 했던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 실패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설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작동에 관한 기본 원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거시경제학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가지고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 이제 생산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나라의 어떤 수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GDP를 많이 보죠. 그렇죠. 가지고 GDP가 높은 나라가 그만큼 생산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학력이 높아요.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지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 이제 생산 능력에 달려 있더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이거는 정형화된 사실이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이런 한 나라의 경제 수준하고 어떤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그 메달 순위하고 내용들이 많이 일치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만큼 어때요? 그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올림픽 메달을 이제 많이 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양궁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제 그 아까 이제 양궁에 있는 그런 양궁 깃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어떤 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을 양궁에 많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많이 땄더라고 이런 언론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홈그라운드 2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최국일수록 올림픽 메달을 좀 많이 따는 그런 저기 영향력이 또 있어요.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항상 뭐 이렇게 올림픽 하게 되면 10위권 바깥으로 있다가 그 자국에서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상위권에 랭킹한 그쵸 했던 실력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88 올림픽 했을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 몇 위였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4등 있었어요. 4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같은 경우 10위 안에도 못 들었었는데 4위 안에 들 정도니까 굉장히 그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이것들은 이제 어떤 홈그라운드의 이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좀 올림픽에서 있어가지고 메달을 많이 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그쵸? 만약 이제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많이 찍어내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요. 화폐가 많이 찍어내면은 물건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쵸? 돈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의미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단기적이에요. 인플레이션하고 시적 사이에는 그 상충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물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값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물건들이 잘 팔리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겠어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판매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많이 판매하려면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럼 어떻게 이제 실업이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실업 사이에서는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열 번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인데 이제 각각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10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10가지 기본 원리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원리가 첫 번째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세상에 그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쵸? 누군가가 어때요? 점심을 만들어주고 해야지만 내가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지. 내 임의로 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학생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내가 24시간 동안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때요? 심리학 공부를 못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게 된다면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이제 내가 20시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리학 공부는 이제 그 4시간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모하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족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가족여행 가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저금을 한다면, 그죠? 가족여행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요즘 금리가 뭐 2% 정도 된다 하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도 국방하고 소비재,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포하고 버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꾸 요즘에 그 넘어오려고 해요. 그럼 어때? 이제 우리나라 이산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일단 저 100조 같은 경우는 그 대포를 쓰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0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뭐 버터를 이제 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 내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한다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어떤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내가 소득을 증가한 걸로 가지고 어떤 지화라던가 서비스를 만든다 하게 되면은 그걸 생산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 내가 이제 소득을 증가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모든 선택에는 이제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효율성과 형평성도 마찬가지죠. 그쵸? 어떤 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빵을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만들어진 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을지 형평성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할 건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 그 재난금이 나오더라도 어때요? 이제 막 정치자들이 고민했겠죠. 100%를 다 줄 것이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뭐 재난지원금을 뭐 25만 원씩인가 다 100%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 따지다 보니까 어떤 그 12% 국민에 관련돼 가지고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88% 국민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재난지원금을 뭐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모든 선택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가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예를 들면 같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속담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은 되게 그 대가로 무엇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목적을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건지 심리학을 공부할 건지 그다음 이제 부모가 이제 어떤 그 수입을 이제 가져왔을 때 그죠? 아버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달에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들 가지고 300만 원을 뭐 가족 여행을 쓰고 200만 원을 뭐 저금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넓혀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다른 창으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 이제 대포와 버터 같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것들하고 아까 형평성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면은 효율성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희소 자원에서 한 사회가 최대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반면로 형평성은 경제 발전의 선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을 우리가 이제 형평성이라고 말하죠. 가지고 형평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 코로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코로나 그 정부 지원금 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제도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실업보험제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형평성을 나타내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 이제 직장을 잃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사회 그 시험 그 실업 보조금이 나오게 돼요.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그 100% 나오진 않고 뭐 내가 알기로는 뭐50% 정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동안에 또 이제 내가 다른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 공부라던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런 그런 실업 보조금 같은 경우를 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인데 또 반드시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 효율성을 안 보고 형평성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내가 해봤자 별로 이렇게 나한테 되돌아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했을 경우는 이런 것들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습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형평성을 높이지만은 경제적 효율성을 맞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 재분배하게 된다면은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덜 열심히 하려고 해요.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재화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가 떡을 이제 균등하게 나누고 할 때는 떡이 이제 작아지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에 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직장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세금 누적이 틀려져요. 내 연봉 2천만 원일 때하고 1억일 때 세금 내는 구간들이 틀려져요. 이걸 누진세라고 말하는데 소득이 많이 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봉을 이제 3억, 4억 번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내가 연봉을 많이 벌어봤자 세금을 많이 버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안 좋은 또 정부 경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정치 입안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지고 효율성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희소 자원에서 한 사회가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효율성이라고 말하고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형평성은 경제 발전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이제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 형평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기본 원리가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해요. 가지고 아까 제 대학 진학과 취직을 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취직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학문적 지식을 넘기고 쌓고 이런 스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갈 거야. 라는 어떤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친구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손흥민 같은 경우라던가 또 이제 일반적인 뭐 프로야구 선수라던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특히 굳이 내가 대학 갈 필요가 있어?
대학 가지 않고 프로 입문해가지고 나는 많은 연봉을 받을 거야. 라고 한 친구들도 있죠. 그게 약간 이제 이종범의 아들 뭐 이종구 같은 경우도 그쵸 넥센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야구를 잘하고 있죠.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또 마찬가지고 손흥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그 프로 입문해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부를 그쵸, 창출하고 있고 뭐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는 유현진 같은 경우도 그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어떤 프로 입문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기회비용을 본 거죠. 내가 대학 진학보다는 오히려 프로 입문한 게 더 나한테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제 주변에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학 진학하지 않고 그 강주시 뭐 국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친구는 바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넓게 크겠죠. 그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기회비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아까 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주 이득이 뭐예요?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일생 동안 이제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따른 또 비용도 있죠. 또 대가가 뭐냐면은 우선 또 이제 비싼 또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책값도 내야 되고, 현금 비용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아주 근데, 이제, 특히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은 이제 시간 비용을 들 수 있죠. 그쵸?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 듣고, 독서하고, 또 시험도 보고, 리포트 써야 되죠. 이런 동안에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임금 소득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회비용이라는 이제 어떤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대학 진학에 이와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에 갈 나이가 된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에 진출해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은 그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대학 공부 혜택이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비용, 즉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본 원리가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한계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나와요. 가지고 이제 어떤 한계 비용과 뭐 한계 이익이 뭐 같아지는 점에서 사람들이 그 최적을 선택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뒤 챕터에서 많이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알 수가 있죠.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체계적이고 그 계획적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한계적인 변화는 건 아주 미세한 변화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 작은 변화를 말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적인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나중에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하고 적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분이 이런 한계적인 변화가 미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미세한 변화를 이제 그 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단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이제 4학년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미분이랑 한계적이라는 것이 미분하고 관련이 되고 그 델타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우리 앞으로 향후 이제 많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제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직원을 이제 몇 사람을 고용해야 될지, 제품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나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이라든가
혹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분명하게 그 결정하게 돼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굶을까, 돼지처럼 많이 먹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밥이나 반찬을 좀 더 먹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쵸? 가지고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이제 바꾸어 나가려고 정하려고 하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적 변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같이 밥을 내가 한 숟가락 더 먹을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처럼 아예 먹을까 아니면 아예 막지 말까 이런 식으로 아예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숟가락 더 뜰까 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계적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맨 끝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이게 한계적 변화예요. 이해되신가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컨셉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학년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데 응용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적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 변화와 이득과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바꿀지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세요? 자, 이제 밥 마지막에 한 숟가락을 더 뜰까 말까 이런 것들 마지막 단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그 순간에 있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테스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한테 항공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결정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와이로 가는 그 비행기가 있는데 좌석이 한 20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당 그 좌석 개수가 10만 달러가 소요돼야 되는데 그 출발하기 한 10분이 됐는데 그 좌석이 200개 중에서 190개만 완석이 되고 10개가 남았어요. 아주 하나당 110만 달러가 이제 가는데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근데 10좌석이 남은 거죠, 이제. 200개 중에서 이제 150개는 찾고 10개가 남은 거예요. 출발은 이제 10분 남았어요. 가지고 돈은 10만 달러인데 그 사람이 왔는데 한 다섯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곧 비행기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10개가 남았는데 하나당 10만 달러인데 나한테 5만 달러만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은 내가 저기를 그 비행기를 타겠다. 그러면 나 좀 태워주라. 말했을 때 그 비행기 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10만 달러짜리인데 5만 달러 태워달라고요. 지금 이제 비행기랑 같이 200개 좌석이 있는데 190개만 찾고 10개가 남은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10만 달러지만 5만 달러를 받고 이 사람들을 태우고 비행기를 보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190기가 타나 195기가 타나 어차피 비행기는 떠나가야 돼요. 그쵸? 어차피 이제 비용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갔을 때 같이 10만 달러를 이제 5만 달러 깎아주는 대신에 비행기 들어가는 뭐 기내식이라던가 그보다는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게 되면은 이 사람을 태워야겠죠. 그죠? 이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 작은 변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물론 어때요? 사람을 태워놓고 이제 그 배우는 게 맞겠죠.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승객의 한계적 비용은 고작해야지 그 승객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내식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요즘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기내식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하와이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도 기내식도 줄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차피 비행기는 떠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어떤 고정 비용보다는 좀 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이제 태우고 보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해가 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 이득이 그죠? 한계 비용보다 클 때 그 기한을 이제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 경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뒷단의 경제 언론에서 배울 때도 이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기업들 관련된 내용들을 시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계 비용과 한계 이득이 같아지는 점에서 기업의 이윤이 이제 극대화 된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나같이 한계 이득 그 MR이 한계 비용 MC보다 클 때는 그 대안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쵸?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적인 원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완전 경쟁 시장, 뭐 독점 시장, 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응용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합리적 변화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요. 가지고 의사의 결정에 따른 한계 편익, 그렇죠? MR이 한계 비용, MC보다 클 때 그 비하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최적의 생산량, 최적의 고용량, 그다음에 최적 소비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독점적이라든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어떤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가격보다도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높게 설정을 해요.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업이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싼 돈을 지불해서 하고 나서라도 그 기업의 물건들을 서비스를 이제 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과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라던가 기업이 결정할 때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네 번째 기본 원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 요인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 뭐냐면은 처벌 가능성이라던가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이제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하죠. 가지고 어떤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구매자는 소비를 줄이고 판매자는 생산을 늘리죠. 또 정책은 이제 비용 편익 구조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경제적 유인, 예를 들어가지고 뭐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비싸게 되면은 세금이 비싸니까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해가지고 유럽과 같은 경차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세가 낮게 되면은 그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큰 차를 사가지고 미국과 같은 큰 차를 이제 미국에서 큰 차가 유행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 이제 사과가 상승하니까 사과를 못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배를 그죠? 해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께 굉장히 유인에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못 먹었던지 뭐 소고기를 많이 사 먹는다던가 그럼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사 먹게 되면 이제 그만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를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유인에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치킨하고 맥주도 마찬가지죠. 이래 가지고 이제 치킨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요즘 그 혼자 사는 가족들이 거의 뭐 30% 늘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그 혼자서 1인 가구가 그쵸 일 정도로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치킨을 많이 사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사 먹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치맥이니까 맥주 소비가 좀 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치킨 소비가 늘게 되면은 또한 이제 같이 이제 맥주 소비도 같이 그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유인에 반응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말해요. 가지고 처벌 가능성이라던가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말을 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이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유인 같은 경우는 경제학 분석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 전체가 오직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사람들 유인 구조를 풀 때 이렇게 경제적 유인 같은 경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띠 같은 예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 또 좀 나오고 있는데 안전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안전띠가 이제 의무적으로 차에다가 정착하도록 이제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은 안전띠를
채용하게 됐더니 교통사고가 사람들께 사망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안전띠를 장착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차를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이제 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사망 같은 거 안 하고 뭐 다친 정도가 되겠지.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막 험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어떻게 이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에 의한 좀 부작용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4학년 되게 되면은 이런 용어들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배워요.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까 같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심하게 운전을 하고 뭘 하게 돼도 해도 나는 어차피 이제 뭐 이제 보험 돈쓰는 경제적으로 이제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든지 심하게 하든지 관련된 가서는 자기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책 봤더니 그 보험사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그 원인을 봤더니 아까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막 이렇게 험하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이제 막 많이 나고 또 이제 거짓 그죠 보험 처리를 막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나오고 있고 또 동부 생명보험에서도 또 나오고 DB생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봐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습관을 봐가지고 이 습관을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안전하게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다음에 얌전하게 운전하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50% 깎아줘요. 그리고 운전을 막 험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되고 하는 게 급브레이크도 막 자주 밟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올려줘요. 이렇게 해도 보험사가 이제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같이 운전 경력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운동하는 습관이라든가 태도,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럼 보험사가 이제 지불해야 될 돈이 더 적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전들 이제 습관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행동 경제학의 한 예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결국 아까같이 안전띠 의무화가 규제의 수족과는 이제 교통사고 증가로 오히려 더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제 이동에 반응한다는 내용들도 할 수 있죠. 그쵸? 가지고 그 미국의 경제학자 샘 펠츠만은 그 1975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아까 미국에서 이제 발생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펠츠만의 결론에 따르면은 안전띠 규제를 통해 사고당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그렇죠? 안전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고당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 규제는 순효과는 운전자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보행자 사망률은 높아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운전자를 위해 가지고 안전벨트를 한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심하게 험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행자 사망률이 그 높아지는 효과가 이제 발생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거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자유거래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특화해가지고, 그쵸?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감자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감자에 올인하고, 그쵸? 그다음에 내가 양을 잘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더 이제 그 내가 더 잘한다 하게 되면은 양을 키우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혜택을 하는 거죠.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 오른쪽에는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5달러만 내시면 엄마한테 잔디 깎으라는 잔소리를 이제 안 들어도 되고 TV 중계를 보게 해주겠어요. 해가지고 어때요? 아까 이제 이 아빠가 어때요? 아까 뭐 TV 프로 스포츠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잔디도 깎아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는 것보다 차가 어때요? 이제 애기한테 뭐 5달러만 주게 되면 어때요? 애기가 이제 잔디 깎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이렇게 TV를 뭐 시청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렇게 꽁트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는 그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분업과 이제 교환이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이제 서비스를 낮출 가격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랑 강력한 경쟁국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좀 같은 상품을 좀 많이 생산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포드하고 일본의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이제 애플사하고 이제 일본의 소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시장에서도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마켓 시ェ어를 이제 나눠 먹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렇게 경쟁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해롭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역이 여러분의 가족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 다른 식구 중에서 직장을 구하는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은 최고 상품을 그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가정과 경쟁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모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어떤 경쟁 내에서 이제 다른 모든 가정과 이제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일이든지 아니면은 그 바느질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집 짓는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서 특화할 수 있고, 사람들은 거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이제 그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롭게 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고,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프랑스, 이집트, 그 브라질 같은 국가도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도시에 이제 그 파트너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이런 자유무역과 관련된 걸 가지고 그 챕터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또 수업 시간에 한 챕터로 해가지고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줄게요. 해주고 일단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그 마트 가에 뭐가 많아요? 그 와인 많죠. 그쵸? 근데 와인이 보면 대부분 다 그 칠레산이라던가 해가지고 그 수입산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칠레에서 와인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적고 다양한 우리가 와인을 그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와인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반면에 저기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지 얘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뭐 휴대폰이라든가 우리나라 IT 강국이라잖아요. 그죠?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걸 또 해외에다 많이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재화 서비스가 이제 그네들보다도 이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한테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또 이제 이득을 이제 우리가 얻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롭게 하고 혜택을 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그렇죠?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업과 가게가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체계죠. 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가게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해서 시장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그 가격을 말한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를 말한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 시장이라고 답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라 그 가격이에요, 가격. 그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있는 그 가격을 말하는 프라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1716년에 국부론에서 말했던 내용들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고,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를 우리가 보통 아담 스미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아담 스미스는 처음에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고 무슨 뭐 종교학자라던가 뭐 그런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경영학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아버지는 그 피터 드러커예요. 피터 드러커를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칭송할 정도로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관련된 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중요하게 설명한 게 기본 원리 6번.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1980년대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게 지금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개 뽑으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1980년대에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 소련이니까 구소련이 러시아를 말한 거죠. 동유럽 국가 공산주의 체제의 그 붕괴를 가장 큰 원인 중에 큰 이슈적인 핵심적인 사안 중에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 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전제하에 이제 경제를 운영해 왔었죠. 이 계획 담당자들은 어떤 재화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고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모두 결정했어요. 그래서 계획 전개는 전문만이 국가 전체의 계획적 후생을 가장 잘 전시시킬 수 있는 논리의 근거를 두고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붕괴가 되고 시장 경제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시장 경제 같은 수많은 기업과 가게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그죠. 나중에 경제학사 배우게 되면 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막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 3학년 때라든가 한 2학년 때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1776년도에 저술한 국부론에서 경제학을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었죠. 거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아까 뭐라고요? 시장이 아니라 가격의 이제 그 국부론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계획 담당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었고, 이 경제 계획 담당자들은 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비자의 취향이라던가 생산자의 비용,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 하나, 즉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놓은 채 경제를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재산권 용어가 나오는데 이 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한 개인이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재산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소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재산권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경제학에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재산권이 없다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조선대학교에 있는 그 화장실 어때요? 화장실 같은 경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사람들이 같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관리를 안 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 가게 되면은 많이 지저분하죠. 요즘은 좀 그 많이 좀 개선되긴 했었지만은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에 있는 것들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요. 하지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공동에 쓰는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대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그 PC는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바이러스도 내 가보면은 바이러스도 많고 그냥 어때요? 컴퓨터가 잘 꺼지지도 않고 켜지도 않고 그래요. 사람들 어때요? 이제 같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집에서 관리하는 PC는 어때요? 개인 PC는 굉장히 관리 잘하죠. 날마다 이렇게 알약으로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깨끗이 관리를 하죠. 그쵸? 이게 재산권이에요. 자기 재산권의 물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통제하고 사람들이 잘 관리하는데 어때 이제 같이 쓰는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거예요. 재산권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와 같이 경제의 원래 6번째 원리처럼 시장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시장도 전지전능한 실은 아니에요. 그쵸? 전지전능한 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어때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거죠. 그죠? 아까 같이 그 네이버라던가 다음 같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아까 외부 효과. 그리고 아까 네이버라던가 다음처럼 어떤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이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경제 원리 7번째가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쵸?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근데 시장 또한 어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어떤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한 또 재산권 같은 경우가 한 개인이 희소 자원을 이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은 그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까 같이 어떤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시장 실패의 원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외부 효과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력 한 사람 혹은 소수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 실패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가지고 대표적인 아까 이제 외부 효과 이해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오염 같은 경우 외부 효과 이제 부정적인 사례고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지배력이에요. 가지고 한 사람 혹은 소수 사람들이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말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이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복지 수준에는 이제 상당한 격차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그 마이클 조던처럼 그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체스를 세계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체스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는 어떤 농구를 잘하는 선수의 연봉이 높죠. 그쵸? 이런 것들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떤 체스보다는 농구에 오히려 더 열광하고 막 환장한다고 할까나? 그쵸?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경기를 그걸 보고도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환경 오염일 수도 있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관련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 제가 대선과 연관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부 효과와 연관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혹은 이제 소수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시장 가격에 상당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가 공평하지 못할 경우는 정부 개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다음이라던가 다음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쪽에서 정부 개입이 이제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같은 경우 네이버든지 이런 불공정 시비에 걸려가지고 최근 그 네이버 주가가 한 10% 정도 또 다운됐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경작에 나오는 이론들을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그쵸? 해가지고 성과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기본 원리 8번부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제학과 2학년 2학기 때라던가 3학년 초에 제가 옛날에 경제 발전론, 경제 성장론도 강의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경제 성장론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가지고 그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이제 생산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GDP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또 교육 수준이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준, 특허 이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볼펜을 만드는데 한 시간에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뭐 칠레라던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은 100개를 만드는데 한 50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50개 만드는 칠레보다는 100개 만드는 미국이 어때요? 오히려 이제 그 나라의 생산력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산다는 거는 그 나라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국가 간에 이제 발전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경제 성장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내용을 이제 배우게 돼요. 이게 크게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가 간의 이제 생활 수준의 격차라던가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이제 생활 수준의 차이가 이런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기준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뭐냐면은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화 서비스의 수량을 이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 같은 경우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그 47,000달러였어요. 근데 그해 멕시코 국민의 평균 소득은 1만 달러도 안 돼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1,400달러밖에 안 되고요. 이처럼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미국과 있어가지고 봤을 때 또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표가 되고 같이 그 구소득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TV라던가 휴대폰이라던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영양 상태와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긴 수명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그쵸? 근데 반면에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생명 수명도 짧고 그다음에 좋은 것도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같이 경제 성장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성장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생산성이에요.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 서비스의 수량을 생산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시간에 볼펜을 그쵸? 미국은 100개를 만들고 뭐 칠레는 50개를 만들고 이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화 서비스의 수량을 이제 생산성이라고 이제 정의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생산성이 높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낮은 나라일수록 어때요? 못 살겠죠. 복지도 안 되고, 의료 서비스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뭐 장비 같은 거라던가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근무하는 연구원이 이제 그 이제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을 가가지고 갔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비해 가지고 생산성이 70%밖에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1시간당 100개를 만든다더라도 하면은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0 정도 만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했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도덕 시간에 봤을 때는 무슨 뭐 5호 통조제 해가지고 어때요? 뭐 5명에서 이제 한 명의 사람을 이렇게 그 나만하고 뭐 내통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감시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제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는데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 통해가지고 나만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물자 같은 거를 얻게 되면은 그런 것들 좀 이용할 수 있는 그쵸? 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원하고 더 이제 그런 사람들 더 친해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갖고 있나 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그게 그 노동을 하고 나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재화라던가 서비스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저기를 그 더 의지하려고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는 이제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생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요. 그죠? 교육 수준도 높고, 복지도 좋고, 그다음에 의료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떤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본 원리 같은 경우가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은 물가는 상승해요. 이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은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러더 사건, 그쵸?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오바마가 그때 이제 화폐를 많이 찍어냈었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는데 아무튼 통화량이 지나치게 이제 그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발생해가지고 그쵸?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독일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1921년도에 독일의 일간 신문 가격이 0.3마르크였어요. 그리고 보통 인플레이션 설명할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이제 경제학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독일의 일간 신문 내용들을 모든 그 경제학 책에서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을 알 수 있죠. 했는데 1921년도 1월 달에 독일 일간 신문지 신문 가격이 0.3마르크였어요. 근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도 11월에 그 7천만 마르크 됐어요. 그 0.3마르크가 7천만 마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탄 물건값도 이제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상승한 거죠. 이것은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독일의 일간지 신문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한 것들을 알 수 있죠. 가지고 비록 1920년대 독일 같은 인플레이션 겪지 않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은 종종 문제가 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물가 수준 같은 경우가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두 배로 상승했을 때 당시에 그 제너럴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그 제일의 공적, 그러니까 제일의 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조적으로 21세기의 첫 10년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약 25%, 5%였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물가가 두 배 뛰는데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최근 이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가 막 서울 강남 같은 경우가 또 엄청나게 저 오르고 있고 또 최근 뉴스 나온 거 보면 또 강남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강북 쪽에서도 저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부동산을 잡으려고 지금 그 대선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들 알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이 그 갭 투자라고 하죠, 그죠?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5억 주고 샀어요. 근데 어때 이제 이 아파트를 이제 내가 4억 5천에 이제 전세를 내요, 그죠? 그럼 내가 하면은 그럼 5천만 원 기회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세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 4억 5천에다가 내가 좀 더 이제 5천만 원만 더 보태게 되면은 또 5억짜리 아파트를 또 살 수가 있는 거야. 그쵸? 하다 보면 이 사람 어떤 집이 이제 한 채가 아니라 이제 그 두 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은 갭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쵸? 물가 상승, 그쵸? 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기본 원리 중에서 그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이제 상충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명한 필리스 속성이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 속성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단기적인 상충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경기 순환을 분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나중에 또 경제에서 경기 순환 관련돼 가지고 경기 변동론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예요. 또 한 학기 동안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경제학 원론 공부하듯이 또 이제 경기 변동론 관련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 챕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유명한 필리스 속성이에요. 인플레이션과 시장률 사이는 상충 관계가 있다. 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고3들 뭐 장학 퀴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과 시접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뭐 필리스 속성이라고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때요? 물건을 많이 판매해가지고 만들겠죠. 그쵸? 하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판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죠. 노동이 필요하니까. 하게 되면 사람들 이제 고용하게 되니까 실업이 이제 감소하겠죠. 그쵸? 하게 되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순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용, 생산량과 같이 경기 활동의 지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오르내리는 현상을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또뭐 쿠츠네츠 곡선이나 뭐 키치 곡선 해가지고 이런 사이클이 50년 동안 사이클이 있고 뭐 30년짜리 사이클이 있고 10년짜리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불경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이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경기 순환이 있어요. 아주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활동 지표가 어떤 주기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그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상승을 가져주지만 통화량의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 내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은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실업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 논리는 이제 나라 경제가 접하는 중요한 상충 관계,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이제 1년 단기 곡선도 있고 50년짜리 곡선도 있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 관계는 경기 순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는 것은 고용 생산량과 같은 경제 활동의 지표가 그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순환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이제 그 불규칙적이고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학자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뭐 쿠츠네츠 곡선, 뭐 키치 곡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곡선들이 막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 순환론이라던가 하게 되면 나중에 한 3학년 정도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10가지 이제 기본 원리를 저랑 같이 학습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 그 경제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제 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든 선택에는 이제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대가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이제 대가가 있고 그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선택의 대가는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 이것은 기회비용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계적으로 여기서 한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계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어떤 경제학이 있어서 여러분들 미분 그쵸? 델타가 표현하게 되는데 이 미분 관련된 내용들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반응을 해요. 조그만 것들, 아까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아까 뭐 소고기 가격이 상승한다던가 이런 어떤 굉장히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조그만 것에 의해 사람들은 이제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것은 시장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7번째가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같이 가장 좋은데 시장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까 시장 배웠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그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여기다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여기는 이제 거시경제학 정도 내용이에요. 1번부터 7번 같은 경우는 좀 미시경제학 관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8번부터 10번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학, 큰 금일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죠. 그 나라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특허라던가 그죠? 제도라던가 국민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찍어내요.
아까 5번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 발생했을 때 어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화폐를 많이 찍어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증가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었고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예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쵸?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이제 물가가 상승했던 예를 이제 독일 예를 많이 신문 예를 많이 들죠. 하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 그죠? 단기적 인플레이션하고 실업 사이에 서로 간에 반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건이 잘 팔리니까 어때요? 이제 공장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그죠? 채용하기 시작하죠. 하게 되면 이제 전제 실업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그 상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10번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근본적인 교육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목표 중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선택의 대가는 그 때문에 포기한 다른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계의 비용과 한계의 이득, 그렇죠? MC하고 MR이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은 주어진 유인에 반응하여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상호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교훈은 자유거래와 상호의존관계는 거래 양면을 일으키게 한다는 양방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시장 가능성이 경제활동을 조직하기에 비교적 좋은 수단이라는 것. 그다음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를 취하거나 형평성을 높여 시장 성과를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고 나라 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기호는 생산성이 생활 수준의 긍정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것.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에 궁극적 요인이라는 것. 또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막기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을 해가지고 1장에는 경제학의 이제 10대 기본 원리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제 2장에 있어가지고 그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이제 모두 학문에는 이제 여러분들 용어하고 사고 방식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마찬가지로 공리, 뭐 적분, 벡터, 뭐 미분 같은 건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죠? 심리학에서는 뭐 자, 초자, 뭐 이런 것들이 용어 사용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학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수요, 공급, 뭐 탄력성, 비교 우위, 뭐 소비자 인여, 뭐 경제적 순손실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들이 뭐고 이런 것들 이제 사고 방식이 그죠? 수학자들이 수학적 사고 방식을 따르듯이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이제 사고 방식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2장 관련돼 가지고 또